네,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취재 편의점 2025년 힘차게 달려왔고 또 적토마의 해라고도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붉은 말의 해 병오년 2026년 취재 편의점 한 해도 열심히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어떻게 특히 외교안보 분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특별히 꾸몄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님 그리고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 이렇게 좀 힘이 하십니까? 좀 힘차게. 안녕하세요. 네, 좀 힘차게 텐션 올려서 아이고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처장님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새해를 축하합니다.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 근하 신년을 풀면은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아닙니까? 축하합니다. 네. 2025년, 2024년 그 우리 국민들 정말 험하게 달려오셔가지고 올해는 진짜 힘차게 뭔가 되는 일 쪽으로만 좀 달려가면 좋겠다. 네. 의원님께서 신년 새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저 열심히 할 뿐이다. 예, 네. 예. 워낙에 많은 일들이 2025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탄핵 완성하고. 네. 근데 아직도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이걸 완성해야 되고 네. 밖으로는 결국 미국 리스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음. T로 시작해서 C로 끝났다. T로 시작해서 C로 끝났다. 네. 네. 트럼프로 시작해서 쿠팡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 다 대미 리스크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본국이란 소위 말하는 약탈적 제국주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게 부안 내동하는 일본 지주 같은 회사, 동양 척식 회사 같은 쿠팡으로 그러네요. 물들였어요. 이렇게 예. 대외 환경이 힘들잖아요. 그것도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어느 때보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번 우리 처장님은 어떤 신년 계획 계신지? 일단은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인데요. 네.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는 해일 것 같습니다. 오. 모두가 다 한 해가 되면은 뭐 국제 정세가 급변한다 그러는데 아마 2026년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노동당 9차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연초에 있을 것 같은데 지난 5년간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할 텐데요. 그게 네. 하나의 축이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축은 4월 달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그래 제가 오늘 방송 시간에 네. 이 미중 정상회담을 쪽집게처럼 예측을 해볼 와.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동북아 정세가 격변하는 건데 네. 새해 운세를 우리 이웃들과 같이 봤어요. 오, 그랬더니 제가- 신년 운세. 네, 제가 대박이 난답니다. 대박. 네. 네. 벌써 이제 대박날 조짐이 새해 첫날부터 세 가지 조짐이 나타나고 예. 있어요. 어떤 건데요? 첫째로 새해 첫날부터 제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또 첫 번째 만난 이 행사 내지는 일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참석하는 것. 이것도 대박날 조짐이고요. 그럼요. 예, 대박 납니다. 네. 예. 두 번째로 새해 첫날부터 예. 평소 존경한 우리 준영 의원님을 만난다는 거. 세 번째로 지금 벌써 새해 첫날 아침부터 이렇게 앞에 풍성한 식당이 차려져 있다는 거. 이게 야. 벌써 대박날 조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속 때문에 고생했는데 또 그 무속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아니, 무속 재미. 무속이 예, 아니고요. 운세. 무속을 잘못 이용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 식기 전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준비한 타임쿡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어머님. 예. 식기 전에 드셔야 됩니다. 한우 대파 육개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침에는 목요일엔 조찬회동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습니까? 드시면 됩니다. 밥하고 예, 진행하다가 식사 안 하셨죠? 그냥 드시면 먹으면서 됩니다. 진행해도 되는 예,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상태 말 좀 길게 하세요. 예, 말 좀 길게 하겠어요. 서로 예. 그렇게 하는 걸 합시다. 눈치껏. 네, 눈치껏 그냥 드시면 됩니다. 예, 뭐 격의 없이 깨끗하게 잘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3대 곰탕 중에 하나인 현풍곰탕 원조 할머니의 손끝에서 태어난 한우 대파 육개장입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으로 끓여낸 현풍곰탕 원조 할머니 한우 대파 육개장은 역시 국물 맛이 다르다, 맛이 깊다. 한 숟가락 드시는 순간 진짜 원조의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직접 농사짓고 기른 한우로 만든 100% 한우 대파 육개장은
한우 우족 사골 40%와 한우 모둠뼈 20%를 30시간, 와 30시간이나 푹푹 정성껏 과서 매장에서 드시던 맛과 양 그대로를 댁에서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쌀쌀한 날씨, 오늘 굉장히 춥던데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국물과 푸짐한 건더기를 한 숟가락 푹 떠서 후루룩 드시면 건강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첫날이라 너무 좀 의원님께서 잘 못 드시는 것 아니요, 같은데. 맛있네요. 맛있어요. 국물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육개장입니다. 곰탕의 전설, 육개장의 명작 타임쿡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집은 참 싸요. 한우 대파 육개장 한 팩 1.3kg이고 2, 3인분인데요. 1,800원입니다. 그리고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직접 재배한 고명용 대파를 증정해드리니까요. 드실 때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신청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권도 제공해 드립니다. 꼭 알림 받으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트로 준비했어요. 뭐냐? 바로 전라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입니다. 봄동 겉절이 요거 준비되어 있는 거. 예. 1970년 전라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한 운림가는 늘 가족들의 건강 밥상을 준비하시는 살림꾼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 하나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총 3관왕, 누적 27회 수상으로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단순한 국산이 아닙니다.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 후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갈, 최고급 손꽁무, 고춧가루까지 양념 하나하나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봄의 전령이죠. 봄동. 아삭한 식감에 향긋함까지 전라도식 양념에 당일 버무림, 당일 발송, 봄동의 푸풋함과 아삭함을 그대로 살린 산뜻한 겉절이를 제철에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맛있나 보다. 소리가 그냥 중간에 침을 꼴깍꼴깍 그러니까 예. 아니 맛있어요. 사실 너무 길어. 갈 때 우리 좀 줍니까? 드릴게요. 가실 때 싸드릴게요. 제가 원래 봄동 겉절이로 제가 잘 묻혀요. 근데 제가 묻히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제가 또 전라도 미식가. 네, 예. 전라도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광주. 김치도 예. 맛있고. 맞아, 나도. 예. 맛있네요. 칼칼하고. 우리 네. 저기 김준영 의원님도 미식가예요. 오. 제가 요리를 좋아합니다. 요리를 진짜 잘합니다. 의원님 요리 잘하세요? 네. 야, 그럼 자 요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우 대파 육개장 맛있어요. 봄동 김치. 국물이 달라요. 국물이 다르다. 근데 뭐랄까 이렇게 느끼한 게 한 게 아니고 칼칼해요. 칼칼해요? 오, 그렇구나. 맛있습니다. 맛있다. 밥이랑 딱 예, 저희가 신년 1월 1일 떡국 준비해야 되는데 한우 대파 육개장으로 모셨습니다. 실용주의입니다. 네, 실용주의. 알겠습니다. 자, 제작진께서 이 광고 상품 빼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치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는 거예요. 아니 방송 중에 아까 먹으라 그랬잖아요. 약속과 다르잖아요. 계속 드시려고 그랬구나. 이거 맛있는 걸 먹여놓고 빼는 거는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되게 광고 오시는 분들은 후루후루 다 드시는데 왜 이렇게 아껴 드시나 했더니 한 남겼다가 시간 천천히 내내 드시려고. 시작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저기 얘기할 때 아니, 먹으라고 왜 하려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 김준일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 박지훈 변호사 오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1, 2분 안에 후루룩 다 드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처장님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드신 것 같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조금 천천히 드시려고 하시다가 낭패를 가실 때 싸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제가 말 길게 할 줄 알고 그때 드시려고 어떻게 알았어? 바로 그랬어요. 네, 두 분 가실 때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풍양속이죠. 자,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 신년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11쪽입니다.
재밌는 게요. 기자들한테 5시 엠바고를 모두 9장, A4 9장에 해당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총평을 먼저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께서는 페이스북으로 먼저 보셨다고 예, 하셨어요. 예, 오면서 일감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평소에 내용 자체는 뭐 새로운 건 아닌데요. 네. 1년을 돌아보셨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을 잘하고 싶어 하신다. 엄청 성공에 대한 목말라 있고 네, 거의 뭐 워커홀릭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그 의지대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시다. 네. 어떠십니까? 총평. 예, 제가 뭐 얼핏 봤는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과제들을 잘 담고 있다. 그리고 저의 관심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오. 이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5가지 과제 중에서 마지막 5번째라 했던 이제 평화 문제. 뭐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매진하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평화 문제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네, 저희가 하나하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상세한 분석은 한 꼭지 한 꼭지 들어보면서 말씀을 좀 일일이 다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네, 일일이 다. 알았습니다. 예, 예. 아니 요새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동접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다들 죽을 고비를 넘겨서 빛의 혁명으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또 국민주권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 굉장히 관심들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분절해서 편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신년사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 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운홀 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일 재밌게 보는 게 업무보고였습니다. 네, 되게 그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게 부처별로, 그러니까 다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서 상당히 라이브의 생활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업무보고를 라이브로 하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장관이 깨지기도 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보니까 엄청 네. 나중에 수습하느라 애도 먹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일단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짜고치기였었잖아요. 근데 의외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또 특정 이슈가 너무 부각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이슈가 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대통령 한마디가 맞습니다. 전체 동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위험 부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음 뭘 갖고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도 하겠지만 더 대통령의 관심 분야에 지나치게 그렇죠. 자원이 네. 집중되는 폐해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하고 싶고 내 마음같이 다른 관료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같이 잘하자는 그런 환기 차원이나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정부 정책 결정, 특히 이제 대통령 중심자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잖아요. 네, 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게 국민 주권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전부터 뭐 민심이 천심이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많이 했고 백성들과 소통한 노력은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뭐 청와대 앞에도 그 춘추관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있어요. 네, 조선 태종 때 설치했는데 네. 실제로 신문고를 두드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저희 그 기자들이 가서 한번 두드려보자 했더니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한 노력은 우리 전통에도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았는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언론이 국민들과 권력 사이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언론 네. 마음대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왜곡된 현상도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졌다는 거. 왜곡이 불가하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취재 편의점 같은 네. 데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게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맞습니다. 네. 저는 라이브가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는 언론의 프레임 안에서만 국민들이 볼 수 있었어. 이렇게 네. 아이 뭐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겠지. 뭐 정치인들의 얘기를 어떻게 믿어라는 이제 신뢰도에서 항상 네. 이제 언론이 우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불가해졌어요. 그러니까 농간, 장난 이런 거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다음 대목 보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 촛불혁명 끝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내가 꿈꾸는 나라, 내 삶은 왜 안 바뀌는 거지? 저 사회학자가 한 우리 그 성공에 대해 사회학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주인인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을이 된다. 그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의 대명사는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그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사회를 노 대통령하고 변화시키기 함께 위한 일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느낌이 난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그렇잖아요. 예, 반칙과 예. 특권 없는 사회.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본다면 아주 기층에서부터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우리 대한민국의 기층에서의 움직임이 반칙과 특권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차별받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네. 그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기본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봅니다. 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믿어야 되겠죠.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예. 이게 단순하지 않죠. 기득권 세력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그 대단한 그 기득권을 네, 깨부시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진심이신데 지금 벌써 우리가 저런 기득권이나 특권 세력의 반칙 세력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그 심판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걸 호소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방향성을 줄 텐데 이것을 우리가 말한 일상으로 돌아간 일들이 다시 갑이 돼서 오히려 주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계속 힘을 줘야 되고 전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미국이 지금 갑질한다고 이렇게 국민 앞에 까버린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미국이라도 국민한테 솔직히 말하니까 국민이 지지를 하고 조지아 사태 전 국민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너무하다고 얘기했던 네. 거는 이건 굉장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케이블 타이에 묶여가지고 줄줄이 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일하러 갔는데 불법 체류했다고. 그렇죠. 수갑에 뭐요? 그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 모멸감은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안 되겠네. 우리 정말 그 이따가 뭐 국력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나라 이런 취급 안 된다. 미국에서 이런 미국의 러터닉 장관의 상무장관 따위가 대통령한테 협박한 거잖아요. 사인하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탄핵된다 이러면 하고 국민한테 의지하면서 그 협상 내용을 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국민, 국력의 원천은 오로지 국민이다. 이런 말씀 이따 하셨는데 그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대통령 메시지 신년사 들어보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네. 예. 우리가 빠르게 성장한 건 사실이죠. 저는 그거를 한국형 성장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고 그리고 이제 해방됐는데 그러고 나서 세계 역사에서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称颂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민지를 겪으면서도 근대화에 성공하고 그리고 선진국 대회에 오른 유일한 나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고속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인들이 K컬처라든가 또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초가 조금 부실한 것들도 있고 또 빈틈이 많이 생긴 것도 있다는 네. 거죠. 그런 기초를 좀 튼튼히 하자 이제 빈틈을 메꾸자 네. 이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무회의 보고 있으면은 제일 안쓰러운 사람이 있으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에요. 예, 이거 왜 산재 없는 나라, 예, 산재 사고 0% 왜 안 되는 거예요? 참 사고 문자 그걸 참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가려졌잖아요. 네. 그것도 공개가 된 거고 그 비극을 계속 인지하고 있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네. 환기 차원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걸핏하면 사회적 참사 때문에 국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특히 보수 정권에서 그런 일들이 박근혜, 윤석열, 이태원, 세월호 우리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고가 없는 나라, 특히 노동 현장에서 그런 일 없도록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시겠다고 한 하니까. 말씀만 더 예. 붙이자면은 이러한 재해 재난들은 이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될 이슈들입니다. 안보 차원에서. 네. 국민들의 생명이 이렇게 희생되고 있는데 예. 이처럼 중요한 국가 안보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신년사 대목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구 선생이 문화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올해가 김구 선생 150주년. 예, 또 대통령은 이제 올 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상해 임정을 또 방문할 것 같은 예감적 예감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진짜 가실지 몰라요. 저도 가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적으로 부강한 나라 상당히 그 문화를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뭐 두말할 거 없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이 해대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건 처음 봤고요. 네. 지방에 가도 엄청 예, 많거든요. 경주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지방 출장이 있으면 KTX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표 경쟁이 일어나는 진짜. 평일에도 와, 실제로 예, 뭐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딸들이 사니까 그냥 바로바로 현장에서 얘기해주면 예, 그리고 제가 만나는 외국 사절이나 이렇게 그 보면 전부 다 자기 자식들이 예. 한국 문화에 미쳐 있다고 오, 꼭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예,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은 풍성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충분히 소프트 파워를 못 발휘하고 네, 미국은 한때 엄청난 소프트 파워 강국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 한국은 그냥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는 기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판이 어떻게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네. 그 코리아 연구원의 과거에 원장이었는데 네. 코리아 연구원의 K컬처 평화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 제가 K컬처 평화 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그 이유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나라. 근데 바로 그 백범 선생의 본명이 또 그 얘기 김창수입니다. 나올 영화도 제목으로 그렇게 맞아, 나왔어요. 맞아. 대장 예. 김창수 영화가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그래서 이름을 아버님께서 그렇게 지은 신년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네. 그냥 문화가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문화를 매개로 해서 산업이 성장하자 그 멘트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 생태계를 풍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신년사에서 지금 언급하셨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컬처 산업 관련자들하고 조금 만나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생태계는
아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우리 전태일 열사가 청계 피복 노동조합 만들었을 때 그때 청계천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하고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지금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K컬처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어 나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우리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네.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이것 역시도 노동사안이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김용훈 장관님 하실 되게 많아져. 그 문화사업의 큰 약점이 네. 큰 열매와 대부분의 지분을 소수가 그러니까 다 가져간다는 연예인들 거잖아요.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 수많은 스태프들은 맞아요. 여전히 생활에 빈곤하고 힘드니까 이 부분이 그런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요하게 다뤄야 될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신년사에 나옵니다. 그 대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진단해 주신 대로 2026년은 그 외교, 안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수 차장님께서 이 대목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끊었어요.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신년사 이 문구에서 특이하게 보는 거는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 맞습니다. 이 문구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남북 간의 대결 상황이라는 거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코리아 리스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치가 20배에서 30% 정도 감소된 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게요. 네. 코리아 리스크를 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나라다, 진짜. 그런데 이 성장은 불안한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불안한 성장을 예. 이제는 평화가 뒷받침은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거고 이게 바로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자 이 제안인데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와.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 예.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자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 신년사에 저의 생각과 비슷한 게 담겨 있다고 말했던 처음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혹시 대통령한테 이 팁을 주셨습니까? 뭐 저는 대통령께 그런 팁을 준 건 없지만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면은 누구나 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런가요? 대통령 칭찬하는 건가요? 자뻑인가요? 보면 뭐 그때 김구에서부터 이재명까지 뭐 전부 자기하고 다 같다고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준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늘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한반도 위기가 북한으로부터 늘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북한이 급기야 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영원한 결별이구나. 남북 관계 좀 여기서 끝나는 건가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쉬움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단절감이죠. 뭐. 그렇죠. 완전한 단절, 완전한 단절. 단절감이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죠. 아무리 나빴어도 이런 네. 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대외 환경 이렇게 정권 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정권 사상 이렇게 어려운 최악의 환경이 있었을까? 북한 네. 문제에다가 미국이 최대의 리스크로 부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불안한 환경인데 정말 윤석열이 있었더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네. 그걸 극복한 것은 대단하다. 그런데 여기가 평화로 연결돼.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하나 끌어내리고자 그 고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회복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면 네. 평화도 회복됩니다. 왜냐? 우리가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지만 국민들이 감시하면서 전쟁은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평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또 대통령이 다음 주에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십니다. 9년 만에 중국을 가는 건데요. 이것도 의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북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김창수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 한 해 외교안보 전망?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축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축은 북한이 이제 연초에 노동당 9차 당대회를 할 건데요. 그거를 제가 전망을 한다면은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이제 2019년 하노이에서 하노이가 좌절됐던 그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굴욕감 같은 걸 느꼈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루양 다물고 5년간 정면 돌파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이제 연초에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네들 등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제 몸값이 옛날하고 다르다. 네. 뭐 이렇게 제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4월달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저는 지난번에 부산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간에 최소한의 기초적인 어떤 그 타협을 했던 시점이란다면은 네. 이제 4월달 미중 정상회담은 양쪽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본격적인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적대적 대결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웠었습니다. 근데 네. 어지러웠던 국제 질서가 완벽하게 평화로운 국제 질서 재탄생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혼돈에서부터 살짝 벗어나서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 질서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올 상반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네. 그때 이제 바로 정확하게 그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점에서 1월 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들을 일단 표명할 수 있고 네. 또한 예정되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의 변화를 앞두고 우리의 입지를 다진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1월 초에 방중은 매우 중요한 동북아시아 대변환에 앞서서 우리의 포석을 놓는 그런 외교 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당초에 일본을 먼저 갈 수 있다로 알려져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중국 일정, 중국이 먼저래, 일본이 먼저래. 왜냐하면 또 순방 기자단은 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결국 중국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일본을 이제 가시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네. 일본 그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방일이 먼저 기사화됐어요. 예. 그것도 일본에서도 언론이 그걸 터뜨렸고 제가 혹시 의심이 가가지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본하고의 관계를 네. 하고 중국은 나중에 가는 게 맞다라는 게 해서 기정사실화시키는 일종의 시도처럼 느껴져가지고 아. 저는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면 이게 유동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이 여기 왔을 때도 애매했죠. 기억나시죠? 국빈 방문을 원래 서울에서 하고 그렇죠. 에펙으로 가는 거였는데 근데 대폭 줄었고 예.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자리에서 1박 2일씩 국빈을 하는 거를 예. 왜냐하면 한 임기당 국빈 방문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중일 갈등 속에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중국은 예. 순서 바뀌면 안 한다였습니다. 진짜요? 예, 그걸 아직 일본 대놓고 먼저 가면 안 일본 한다? 지금 중일 관계도 그렇듯이 예. 그리고 저는 중국에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셔틀 외교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갈 수 있는 거고 예, 예. 국빈 방문에 서로 교환은 그러네요. 한국이 9년 만에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시진핑이 8년인가요, 7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예. 훨씬 의미가 있는 방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데다 중일 관계까지 얹혀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3년 동안 한중 관계는 완전히 나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좀 되돌리기에는 에이펙은 다자회담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회담이 있어서 그랬다면 네. 저는 이번 회담은 가야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강력하게 저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했고 천만다행으로 저는 중국이 먼저 가는 게 확정이 됐고 일본은 지금 중순에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먼저 가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로 이제 외교 일정이 쭉 이어질 텐데 그 중국 방문의 의미가 9년 만에 가는 거다. 이것도 크지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거의 무슨
뭐 상종하면 안 되는 나라들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네. 중국과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이 참았습니다. 아, 윤석열의 한 짓에 비하면 네.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더 나빠져야 맞는 건데 오히려 정지대에 있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네. 참은 면이 있고 한국을 윤석열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최선의 결과는 일종의 중지였다. 정지. 네. 예. 지금 이제 그걸 풀어야죠. 아,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다카이치 발언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태 시 이렇게 대만과 중국의 주변 네. 사태 시 거의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일본이 개입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을 매우 심각하게 자극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봐야 될 건 더 중요한 거는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고 일본 패전 70주년인데 그때 아베 당시 총리가 일본의 정상 국가, 보통 국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안보 법제를 개정했는데 그때 주변 사태 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는 일본의 자위대가 과거에는 이제 전수방위, 즉 일본이 침략을 받으면은 일본의 자위대가 방어 차원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취지로 법을 개정한 거였는데 지금 다카이치가 말한 거는 바로 그 아베가 말했던 네. 그 어떤 주변 사태 법에 따라서 일본의 자위대를 해외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반도와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다카이치는 크게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중국을 먼저 간다는 것은 다카이치 발언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마치 인정해 준다는 식으로 일본이 다카이치가 묘곡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네. 동북아 정세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으니까 중국을 방문하는 수순이 지극히 옳다 그렇게 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카이치가 국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국내죠. 그리고 스스로 여성 아베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지금 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독도도 저는 그렇죠. 도발을 했는데 이제 야스쿠니거든요. 만약에 야, 지금 야스쿠니까지 3종 세트네. 예. 그러니까 아베조차도 그 긴 기간 동안 딱 한 번 갔었거든요. 예. 근데 다카이지가 그걸 가게 되면 지금 중일 관계에다가 한일 관계 그래서 약간 주춤하는 것 같긴 했는데요. 사실상 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수상이 되면 예.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남북과 4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4강에서 일본이 이제 많이 떨어져요. 영향력이나 우리한테 대한 거나 예. 우리가 대일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예. 과거와 같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본이 진짜로 독도를 침탈하고 제국주의 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서웠지만 또는 싫었지만 지금은 보면 일본이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3강으로 봐야 된다. 3강이다. 일본하고는 관계를 유지하되 예.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실제로 예. 우리한테 뭐 우리를 뭐 재침략하거나 극우화 돼도 우리가 충분히 맞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일본한테는 더 작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남북 플러스 우리는 근데 육자회담 맨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4강 외교를 아니 맞아요. 중시했었는데 저는 육자회담은 여전히 유효한데 예. 그 4강 중에 제일 떨어진다. 예, 예, 일본이다. 그건 일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중국을 매개로 해서 남북 관계를 좀 풀어야 되는 측면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미 관계를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 일각에서는 지금 북미 대화도 중요하지만 남북 대화 돌파를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수 차장님? 저는 옛날에 노무현 정부 있을 때도 자주파로 쫓겨가지고요. 대표 자주파. 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도 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에서 예. 또 활동을 했고요. 당연히 그 자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주가 어떤
현실을 무시하고 힘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에서 주변의 역학관계를 잘 활용하는 우리의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이 바로 자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네.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의 속되게 말하는 코드하고 예. 한국의 대통령의 코드하고 일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치된 적이 언제 있었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2년하고 네. 클린턴 말기 2년하고 그때가 딱 일치됐었거든요. 네.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일치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주로 관심도 없고 뭐 오바마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에 이 오바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흑인이 대통령 됐다. 그래가지고 되게 미국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을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한반도 문제에서는 네. 뭐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렸었던 완전히 뿐이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미 간의 정상들의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악마의 저주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마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네.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너무 적극적으로 네. 북한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통 이 자주파냐 동맹파냐를 이야기할 때 북한과 관계 개선을 중시 여기면은 자주파라고 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중시 여기면 동맹파라고 그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중시 여기니까 완전 자주파입니다. 트럼프는 자주파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3년이 겹칩니다. 예. 이 3년 임기가 겹칠 때 예. 우리는 이 악마의 저주를 끊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 그동안 우리가 분단 70년이 넘어서 동안 우리의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불안한 성장을 안정적인 성장으로 평화로운 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이 3년입니다. 네. 그랬을 때 북미 관계에서 어떤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만들어내야 되고요. 네, 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역할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할.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어떤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북한이 우리를 안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억지로 우리가 북한 만나자 그러면 그건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접촉 또 중국의 힘의 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K컬처의 국제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락을 먼저 쫙 깔아놓는 거 네. 그리고 그 자락이 어느 정도 깔려 있을 때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우리가 또 돌파해 나가는 이런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사실 중국국의 역할. 근데 북중 관계가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중이 서로 좀 사이가 점점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오히려 그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 전승절 때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때 같이 가셨잖아요. 그때 보면 러시아 푸틴이 뭐 내가 좀 연결해 줄까? 그런 얘기도 제가 바로 한 1m 앞에서 와. 목격했었는데요. 진짜요? 예. 그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보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 뒤통수만 받고 그러니까 뒤에 이랬는데 예. 이렇게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의장.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푸틴이 오히려 왔고 푸틴이 온 거예요. 예, 우원식 의장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예. 와가지고 중간쯤에서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5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푸틴이 자기가 오늘 오후에 회담이 있는데 뭐 전해줄 말 있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예.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럼 중국보다 러시아 역할을 더 기대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북한하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건 전쟁주의고 지금 국제 정세에서 맞는데 러시아가 한국을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러시아가요. 왜냐하면 한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윤석열이 그렇게 한 거지.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한국한테 전적으로 하다가 예. 북한으로 지금 치우치는 거 보이지만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을 다 중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북한한테 준다. 네. 미국이나 러시아가요. 네. 진짜 첨단 기술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준 적이 없습니다. 진짜는 안 줍니다. 찐은 안 준다. 찐은 안 줍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직후에 핵도 영국한테 잠깐 주기 위해 죽은 이후에는 영국도 안 주거든요. 영국도 안 준다. 영국도 안 주는데 저는 거기서 반대를 하고 우리 핵잠 기술 받기로 했는데. 그리고 네. 그래서 아니 그건 원료입니다. 우리가 원료. 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 거고 미국한테 기댈 부분이 아닌 거고요. 예.
저는 그래서 한중 관계도 회복하고 한러 관계도 회복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아까 중국의 역할, 북한 역할은요. 여기 있다고 생각. 중국 지금 되게 좋아합니다. 중국. 왜냐하면 예.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중국한테 제발 북한 압박하라고만 했어요. 핵 포기하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네. 그리고 북한 핵 가지는 건 너 잘못이다. 못 막은 건. 예. 그럼 중국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 북한 제대로 우리 말 안 듣는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더 엇나간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와가지고 뭐냐 또 트럼프 와서는 뭐냐 예. 북한 좀 불러내줘. 어. 오히려 피스메이커 역할을 아. 북한에 대해서 중국한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아, 중국 니네도 피스메이커 좀 해줘. 지금 닫고 있는 북한을 오히려 끌어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이번에 가면. 아하. 그럼 중국이 너무 좋죠 그게. 예.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입장이었다. 예. 저는 우리 김진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표현을 살짝 달리 해보자면은 네. 이 지금 현재 북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악마의 저주를 끊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남북 관계 아니 북미 관계 한반도 문제를 움직이는 축은 현재 트럼프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피스메이커를 하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그랬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정세 변화를 살펴볼 때 중국이 이제 피스메이커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일단 피스메이커라고 둔다 한다면은 중국의 역할은 오히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거를 중국이 페이스메이커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뭐 중국이 페이스메이커를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질 네. 질서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서 우리는 이제 몫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중요한 어떤 변화이고 우리에게 기회이지만은 또한 역시 항상 기회의 이면에는 위기도 닥치듯이 중국이 피스메이커 또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자락을 잘 깔아야 된다. 네.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중국의 역할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략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김주영 의원도 자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제 피벗 외교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국제적 역량을 전부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제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저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에 미국을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난 11월 26일 날 백악관에서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네시스 미션은 무슨 뭐 백악관에서 현대자동차 광고하겠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른바 이제 그 미국 독립 두 번째가 이제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이거 미국 독립 25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이 획기적으로 중국하고 완전하게 초격차를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제 그 군사 정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산업 정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지 못했는데 모든 그동안에 비밀로 취급됐던 정보들을 전부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다 네. 데이터로 축적해서 그거를 AI에 교육을 시키고 AI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보안 클라우드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안에서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6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겠다. 그걸 통해서 중국하고 완전하게 초격차를 이루어내겠다. 그런데 중국하고 초격차를 이루는 과정에서 네. 히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하겠다. 지금 이런 전략을 네.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뭐 AI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의 시대 흐름에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이 올해가 그러니까 2026년이 미국 독립 250주년, 미국 독립 250주년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미국의 어떤 흐름, 움직임 속에서 네.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를 판단하는데 또 다른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 독립 전쟁 자체도 그 독립선언설의 기본 정신이 어떤 혁명적 정신을 담고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명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졌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미국 독립 250주년을 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변화된 네. 제네시스 미션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지 우리가 잘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안정을 어떻게 이뤄내느냐인 건데 이 정부 당국자들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는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만나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하고 우리가 북한이 알아서 다이다이 맞다이 뜨는 거지. 한국은 사실은 정전협정 서명할 때도 우리는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했던 것이고 이런 등등을 보아할 때 주체에서 계속 밀리는 문제를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통일부 같은 정부 부처의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NSC 상황이나 이런 걸 보아할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남북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뭐 토대나 토양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외통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한테 제가 저작권을 포기할 테니까 동맹파와 자주파를 말 쓰지 마시고 자주적 동맹파와 숙미적 동맹파로 쓰시라. 자주적 동맹파와 숙미적 동맹파다. 숙미적 동맹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프레임인데요. 예. 어떤 진보 정부가 동맹을 부정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주파 동맹파라는 건 반미 친북이라는 프레임을 깔기 위해서 만드는 아주 사악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나 이거는 있죠. 동맹을 인정하고 동맹의 현실성을 인정하지만 숙미적 동맹파가 있는 거고 네. 저는 자주적 동맹파가 있다고 훌륭한 생각하거든요. 워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모르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5년 안에 남북 관계를 하는 이 장밋빛 꿈을 보지만 관료적 입장에서 그거 안 된다. 북한도 저렇게 닿지 않느냐. 네. 자꾸 될 일을 얘기해야지. 네. 미국의 심기만 건드리고 남북 관계는 회복 안 되면 맞습니다. 그게 외교가 안 돌아간다는 그 사고가 그게 이제 주로 외교관들 외교관들의 주류 그렇죠. 외교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지금 있는 현상 유지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현상 살아왔고 그렇게 판단해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도약이라든지 네. 아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기득권 파기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지금 안정되게 가면 재벌 중심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럼 손쉽잖아요. 이때까지 잘해왔고. 그렇죠. 예. 그러나 국민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외교도. 네. 미국에서 자주성을 발휘하고 북한에 손잡으려면 네. 반발 한발 꿈을 꿔야죠. 네. 그것이 당장은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도 뭐라 그랬습니까? 바늘구멍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바늘구멍을 뚫을 때는 미국을 이용하고 중국을 이용해서 뚫어낸 다음에 저는 북한도 어느 시점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협력 가지고는 지금 김정은이 꿈꾸는 나라를 못 만들 거예요. 네. 결국 우리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무너진 신뢰를 네. 아까 자락을 깐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신뢰를 회복하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포함해서 갈 수 있다. 다만 그거를 모든 걸 변수를 무시하고 1, 2년에 하겠다. 그게 낭만적인 거지. 네.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늘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근데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핵국가 그리고 얼마 전에 핵잠을 그냥 다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핵잠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봐 우리는 이미 있어라고 해서 과시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핵을 인정하고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평생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헌신해온 김창수 차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우리의 목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목표만 앞세우면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에서의 전략 전술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리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남북간 개선, 북미간 개선, 동북아 평화 정착을 노력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김준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파 자주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된다. 제가 그 구분이 얼마나 허망한가 학구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그 동맹파 자주파를 나누는데 북한을 중시하기면은 자주파다. 그러면 트럼프가 북미 관계 개선하니까 트럼프는 자주파고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최우선시하니까 나만 제끼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동맹파고 이런 학구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가 변화해 나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에 에펙 정상회담 앞서가지고 북한의 핵을 NPT에서 인정하는 뉴클리어 스테이트 핵보유 국가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은 매우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A sort of nuclear power, 일종의 핵국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또 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비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적대적인 두 개 국가 이야기하고 앞으로 올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정세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이고 자주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래서 제가 자주파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 김진영 의원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술 친구거든요. 네. 근데 김진영 의원이 갑자기 뭐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섭섭한 게 있는지 몰라 저한테 막 이제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김재용 의원한테 가서 좋아 우리 절교하자. 그러면은 김재용 의원이 속으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제는 말이야.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막 야 아니야 막 계속 우리 종관 유지하자 그렇게 하면 또 스토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적절한 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네. 남북 관계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 해서 스토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치열한 고민과 전략 전술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핵화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미국 국가 안보 전략에서도 북한 비핵화 얘기 안 했고요. 중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안 한다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를 말하지 않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Untold diplomacy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기해가지고 자꾸 그 튀울 필요가 마치 그 벌거벗은 임금님 같아요. 북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비핵화를 얘기하면 나는 비핵화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네.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비핵화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나쁜 거고요.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출구에 놓자는 거잖아요. 출구. 예. 출구에 놓는다면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이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그 단계로 갔을 때, 그러니까 네. 길게 목표로 두되 비핵화는 지금은 얘기하지 않는 게 맞다. 네. 근데 여전히 정부 내에서는 이게 불안해서 아까 말한 숙미적 동맹파들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만 원래는. 얘기해라.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4월 이제 트럼프 방중 예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안에 트럼프가 평양에 갈까, 김정은을 만날까 이게 이제 최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두 분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에이펙 지난 경제 에이펙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북한이 5년 동안 벼르고 있고 내년 초에 올해 초에죠 이제 있을 9차 노동당 당대 이후에 대회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뭐 작년에 미리 만나가지고 김을 뺄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과 미국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디서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기보다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뭐 그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어떤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불필요한 또 베이징 붐이 일다거나 예. 베이징 특수가 인다거나 예, 뭐 이렇게 하고 그럴까 싶지 봐.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것들 기대한다면 서울에서다 이렇게 말해서 서울 붐을 일게 만들고 네. 싶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평양 가는 거는 조금 더 무리 의아지 된다 생각하고요.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반도 인근. 저는 판문점 북한 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문점 북한 측. 예. 예. 그러면 나만 안 와도 되고 지난번처럼. 예, 예. 전 부담이 제일 적다고 생각하고요.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 저는 이번에 안 만날 거라고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10%도 안 된다라고 네. 생각했고요. 그게 맞았고요. 에이펙. 오히려 만날 거라고 얘기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반성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박지원 대표님. 두 가지 아니 정동영 통일부 네, 장관도 저랑 장관님. 같이 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반 50% 넘는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이번엔 트럼프가 주는 그 카드가 너무 애매모호했어요. 제재가 카드가 될 수 있다 또는 비핵화 뭐 뉴클리어 파워 이런 네. 것들이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이 두 가지를 아까 말한 것처럼 예. 북한 측에다가 비공개든 논개든 그 부분을 던져주면 저는 북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신라 천마총 모형의 금관에 이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의 노릇을 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같은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줘버려. 예. 아니, 뭐 줘버려. 줘버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다면은 네. 줘버려. 그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화를 택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예. 저는 얼마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그 정도 인심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인심은 쓸 수 있다. 네, 그 저희가 새해 신년 첫 해 그 정도의 인심은 쓰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이게 풍성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재밌으셨죠? 네, 뭐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 올해 제가 대박날 운세고 그 조짐을 새해 첫날 확인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의원님 종종 모시도록 하고요. 우리 김창수 차장님과도 종종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